안녕하세요. 혼자서 두 아이를 기르고 있는 38살 여자입니다. 사실 저는 원래 두 아이를 낳을 계획은 아니었어요. 아니, 결혼 계획부터 크게 없었죠. 20대 중반, 오랜 기간 연애했던 사람과의 이별 후 결혼 생활은 물론 연애 생각조차 없었거든요. 그냥 내 한 몸이나 잘 지키기도 힘든데 다른 사람과 함께하는 삶이 그려지질 않았죠. 주변에선 제 오랜 연애가 끝난 이후부터 계속해서 소개팅을 주선하려 했어요. 거절하길 몇 년, 저의 다짐은 더 확실해지기만 했죠. 그러다 제가 이제 막 20대 후반이 되었을 때 저희 언니가 결혼을 했어요. 언니가 예전부터 다정한 아빠 같은 사람을 만나 결혼하고 싶다 노래를 불러댔는데 형부는 정말 다정함을 인간으로 만든다면 이렇지 않을까 싶은 사람이었어요. 언니가 원하던 사람을 만난 거죠. 그리고 서로 존중하고 배려할 줄 아는 부부기에 자연스럽게 저도 결혼 생각이 다시금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언니 부부는 딩크족이에요. 아이는 전적으로 임신하는 언니의 결정이라는 형부와 임신과 육아에 회의적이었던 언니는 아이가 없어도 행복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더라고요. 참 언니 부부다운 결정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제가 결혼을 생각하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는 사건이 발생했어요. 저희 언니는 예전부터 몸도 가녀리고 여린 사람이었어요. 어릴 때부터 자주 쓰러지기도 했죠. 그리고 결혼한 형부는 건장한 체격에 언니랑 연애할 때도 항상 보디가드처럼 언니 옆에 딱 붙어 무슨 일이 일어나지 않게 했죠. 애초에 언니가 무리할 일을 형부가 만들지 않으니 이제 언니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되겠구나 생각했었죠. 그러다 어느 날 언니가 쓰러졌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언니가 딱히 쓰러질 일이 없을 것 같은데 무슨 일인가 싶었죠. 알고 보니 더운 여름날 일 때문에 밖에 있다가 더위 때문에 쓰러졌다는 거였어요. 정말 오랜만에 언니가 쓰러졌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 놀라 병원으로 달려갔고 그날 처음 봤어요. 그 커다란 형부가 펑펑 울면서 언니 손을 잡고 있는 모습을요. 그저 잠깐 기절해 링거 맞고 있는 언니 손을 잡고 내 편은 당신밖에 없는데 놔두고 어디 가면 안 된다면서 울더라고요. 웃기게도 그 모습을 보니 결혼이란 게 정말 가족을 만들어 내 편을 만드는 일이구나 하고 깨닫게 된 것 같아요. 그때부터 저도 가정을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때 마침 여러 명의 적을 둔 상태라 절실하게 온전한 내 편이 필요했거든요. 다만 언니의 결혼으로 독신의 마음을 접고 결혼을 해야겠다 마음 먹었으면 이왕 결혼할 거 아이 한 명은 낳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들어오던 소개팅 거절을 그만두고 적극적으로 소개팅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연애를 쉬었던 상태였지만 오히려 그래서 더욱 무엇을 봐야 할지가 확실했죠. 언니 부부가 제 우상이다 보니 대화가 잘 되고 상대방을 배려하는 사람이었으면 했어요. 근데 생각보다 쉽지 않더라고요. 3-4번의 소개팅을 실패한 그 시점에 남편과의 첫 만남은 즐거웠어요. 관심 분야는 달랐어도 관점이 비슷했고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상대방의 말에서 또 다른 주제를 만들어낼 줄 아는 사람이었죠. 무엇보다 같이 있는 시간이 편하고 재미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낯을 많이 가리는데도 원래 알던 사람처럼 편한 시간을 보낼 수 있었던 것도 매력적이라 느꼈죠. 첫 만남 이후 남편은 하루 만에 연락해 애프터 신청을 했고 그렇게 일주일에 2번, 총 한 달 썸을 타고 저희는 연애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나는 결혼식은 사실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진 않아. 나도 그런 편이긴 한데 여자들은 웨딩드레스에 대한 로망이 있잖아. 그런 건 없어? 딱히? 사실 난 행복한 가정에 더 로망이 있지 그 가정을 만들기 위한 과정은 별로 관심이 없거든. 참, 이런 것도 비슷해서 좋다. 그래도 나중에 또 갑자기 생각이 바뀌어서 못하면 아쉬울 수 있으니까 충분히 고민해보자. 아니면 남들 하는 거 그냥 우리도 다 해보자 생각하는 것도 좋고. 전 결혼을 목표로 하기엔 20대 후반에 시작한 이 연애가 딱이라 생각했어요. 근데 남편도 결혼에 굉장히 적극적인 편이라 저흰 연애 시절부터 미래 이야기를 하며 자녀 계획까지 세울 정도였습니다.
비슷한 사람끼리 잘 만났다 생각했죠. 다행히도 자녀 계획에서도 생각이 비슷해 둘 다 한 명만 낳아서 잘 기르자는 말로 자녀는 외동으로 갖자고 말하곤 했었죠. 남편과 전 둘 다 직장이 비교적 자유롭기 때문에 외동으로 키워도 외롭지 않게 기를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그 외에도 성격과 성향, 입맛 등 여러 가지로 잘 맞았던 저희는 비교적 짧은 연애 후 결혼하기로 했습니다. 결혼 과정을 생략하기엔 이젠 본인이 아쉽다며 결국 결혼식까지 빠짐없이 준비한 후 남들 다 아는 것 하면서 저희는 가족이 되었어요. 서로에게 꼭 든든한 편이 되어주자고 약속하며 반지를 나눠 끼던 그날이 아직도 생생하네요. 연애 내내 잘 맞았던 둘이 조금씩 달랐던 부분까지 맞춰나가며 살다 보니 결혼 1년 차까지도 연애하듯 지내 즐거웠습니다. 평일엔 함께 아침, 저녁은 웬만하면 꼭 같이 먹으려 노력하고 주말엔 특별하지 않아도 하루는 꼭 데이트하면서 보냈어요. 언제 또 우리만의 시간이 생길지 모르니까요. 그렇게 지내다 보니 사실 둘이 지내는 생활도 행복했어요. 서로만 생각하고 배려하고 챙기며 살다 보니 마음도 풍족했고 여러모로 몸과 마음이 건강해지는 기분까지도 들었죠. 그래서 아이 생각은 조금 미뤄두기로 했어요. 사실 결혼 후 아직 어리다며 충분히 즐기고 손주야 나중에 봐도 된다 말씀해 주시던 시부모님이 계셨기에 가능했을지도 모르죠. 그리고 주변에 기혼자는 있어도 아이 있는 집은 아직 없다 보니 아이가 현실적인 문제로 다가오지 않은 것도 있었어요. 그렇게 둘만 신경을 쓰며 사니까 신혼 초에는 여행도 참 많이 다녔어요. 이리저리 해외여행도 다니면서 온전히 저희에게 시간과 비용 할애하는 것에 집중했죠. 나중에 아이 나오면 가기 힘들다는 말을 주문으로 툭하면 다른 나라로 떠나곤 했습니다. 남편과 전 여행 스타일도 잘 맞았거든요. 남편은 계획을 짜는 것을 좋아해 뭐든지 철저하게 준비해뒀다면 전 융통성이나 유연성이 좋아 생각지도 못한 일들을 해결했어요. 그리고 세워진 계획에 군말 없이 따르는 편이었죠. 어느 나라를 가든 큰 싸움 없이 즐거운 추억들만 쌓이니 계속 이렇게만 지내면 소원이 없겠다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저흰 손발만 잘 맞는 게 아닌 밤에도 참 잘 맞아 정말 운명이라 생각했어요. 하지만 너무 잘 맞으니 걱정도 되었죠. 빈도가 낮진 않았으니까요. 그래서 계획 임신을 위하여 피임도 철저하게 했어요. 이 부분에서 철저한 것도 저흰 참 비슷했죠. 그러던 중 어느 날 남편의 큰 누나, 그러니까 제 큰 신우가 따로 불러 말을 하더라고요. 언제까지 그렇게 맘 놓고 애 생각 없이 둘이 살 거냐고요. 물론 신혼이니 둘이 사는 게 아직은 좋을 수 있고 본인 부모가 철없는 어린애들이라 봐준다고 하지만 그렇게 생각 없이 준비도 안 하고 애 낳는 것도 미루다간 나중에 늦는다고 꾸짖더라고요. 신우의 말에 전 대답을 할 수 없었습니다. 큰 신우는 저보다 5살이나 많았고 아무래도 시댁 식구니까요. 옳게. 내 동생이야. 원래 이러니 저러니 좋다고 하는 애라고 쳐. 옳게는 그래도 똑 부러지는 거 아니었어? 그렇게 가만히 있다고 갑자기 애가 생기는 것도 아니고 만약 생긴다고 해도 준비가 된 상태에서 받아들이는 게 좋지 않겠어? 네, 무슨 말씀하시는지 알아요. 알아? 그럼 정말 좀 깊게 고민해봐. 아직 어리다고 가만히 있는데 솔직히 내가 보기엔 그렇게 시기가 이르지도 않아. 두 사람 곧 30대인데 그럼 그땐 시간이 얼마나 빠르게 가는 줄 알아? 내가 진짜 걱정돼서 그래, 걱정돼서. 형님이 뭘 걱정하고 계시는지 알아요. 저도 아니랬던 것 같고요. 깊게 생각하고 그이랑 대화도 해볼게요. 그래, 두 사람이 알아서 하겠지만 내가 괜히 조바심 나서 한마디 했어. 이해하지? 사실 지금이야 큰 신우가 혼전 임신으로 결혼해 신혼도 제대로 즐기지 못해 남편과 둘이 재밌게 신혼을 보내고 있는 저를 질투했다는 걸 알지만 그땐 그 말을 듣고 보니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았습니다. 자녀 계획이 없던 것도 아니면서 차일피일 미루다 보면 나중엔 정말 그 시기를 놓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신우와 대화하고 그날 저녁 바로 남편과 자녀 계획에 대한 진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남편도 저와 비슷하게 현재에 만족하고 있었지만
본인 누나의 말을 전하니 틀린 말도 아닌 것 같다며 저에게 의견을 물어왔죠. 그리고 둘이 곰곰이 생각해 본 결과 아이 낳을 준비를 하기로 했습니다. 미뤄뒀던 아이 계획을 앞당겨 급하게 준비해 보니 정말 할 게 많았죠. 그렇게 정신없이 아이 가질 준비를 하며 남편과는 애정의 전오해까지 더해져 더 끈끈한 사이가 되어갔습니다. 그리고 제가 31살, 결혼 2주년이 다가왔을 때 첫째 아이를 출산하게 되었어요. 처음으로 보는 저와 남편을 쏙 닮은 아이라니 감격스러울 뿐이었죠. 하지만 아이를 낳으면 그 과정이 잊혀진다고 하던데 전 아니었어요. 임신하면서 너무 힘들었기에 예전과 마찬가지로 외동으로 키우자는 계획엔 변함이 없었죠. 아이를 키우면서 그 다짐은 더욱 굳건해졌습니다. 잠들었어? 아유, 오늘따라 정말 안 자네. 오늘 어린이집에서 하는 말이 점심이 입맛에 맞았는지 배부르게 먹더니 낮잠까지 푹 잤대. 너무 안 일어나서 선생님께서 둘러엎고 잠자리 정리하셨다는 거 있지. 낮에 많이 자서 밤에 잠을 안 자는 거였구먼. 고생했어. 육퇴 기념으로 맥주나 한잔 할까? 너무 좋아. 나 오늘 진짜 맥주 필요했어. 한 명일지라도 아이가 커가면서 할 일이 정말 많았어요. 남편도 육아를 열심히 도와주려고 했으나 정말 도움뿐이지 바빠진 일로 독박 육아와 다름이 없었거든요. 아이를 낳고 재택근무로 바뀐 업무에 저는 아이도 돌보고 일도 하면서 집안일도 하는 슈퍼우먼이 되어야만 했습니다. 저에게 초점 맞추며 살던 날들과는 정말 180도 다른 삶이었죠. 그래도 아이 얼굴을 보면 행복했어요. 이 작은 행복이 힘듦을 잊게 해주는 것 같았죠. 아이와 함께하는 삶이란 정신없이 살다가도 아이 얼굴 보고 힘을 얻고 다시 정신없이 사는 일상의 반복이더군요. 그렇게 외동딸을 키우며 6년을 살았습니다. 외동딸로 끝난 손주지만 시부모님이나 저희 부모님 모두 손주 한 명인 것에 따로 불만은 없으셨어요. 우선 아이가 부침성이 좋아 할머니 할아버지 집만 가면 재롱을 떨어 외동딸만으로도 충분히 좋아하시고 행복해 하셨거든요. 아이가 밝고 활기차니 한 명으로도 집안이 꽉 차는 느낌이라며 오히려 한 명이라 다행이라는 우스갯소리로 저에게 부담을 주지도 않으셨죠. 남편 또한 아이에 크게 욕심이 없었고 저희 부부야 한 명도 힘드니 하나라도 잘 길러보자 하며 살고 있었죠. 그래서 제 인생의 임신은 다시는 없을 것이라 단정했습니다. 누구 하나 부족하다는 말이 없고 특히 키우는 저희 부부가 괜찮으니 대비 계획 같은 것도 당연히 없었죠. 그러던 중 언젠가부터 집안 행사나 가끔 시간이 맞아 시댁에서 마주치는 큰 신우가 저를 슬슬 긁기 시작하더라고요. 처음엔 가벼운 말들로 시작했어요. 옳게, 육아가 힘들긴 하지. 나도 둘이나 키웠지만 쉽지 않아. 난 애들 낳을 때마다 살이 더 빠진다니까, 힘들어서. 올케는 힘들면 찌는 체질인가 보다, 알고 보니. 아, 네, 그런가 봐요. 스트레스 받으면 애 잘 때 그이랑 맥주 한잔하는 낙으로 살거든요, 요즘엔. 어머, 그래? 그래도 올케, 너무 건강을 포기하지는 마. 걱정돼서 그래. 제가 그 정도로 많이 쪘나요? 그래도 건강하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다 명절이나 아니면 어쩌다 시댁에 함께 있는 날이 많아질수록 점점 말이 심해지고 태도도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주치자마자 한숨을 크게 쉬면서 여자에게 포기해서 그렇게 아무 옷이나 막 입고 다니느냐, 운동은 할 생각이 없느냐, 해본 적이 있긴 하냐며 가만히 잘 사는 사람을 들쑤시는 거예요. 그래요, 뭐 본인 눈에 차지 않을 수 있다는 건 꾸역꾸역 이해했습니다. 큰 신우는 저보다 5살 더 많고 애도 둘이나 낳았지만 동대문에서 옷장사를 하고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가끔 본인이 모델도 하는 사람이라 스타일도 좋고 패션 감각도 좋아요. 그리고 운동도 꾸준히 하면서 관리를 열심히 해 잘 보면 20대 후반으로도 보일 수 있을 만큼 동안이니까요. 그래도 본인은 직업정신까지 들어간 관리고 엄연히 다른 세상에 살며 나름대로 건강한 삶을 사는 사람 앞에서 매번 면박을 주는 건 아니지 않나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다 또 한편으로는 거울 속 제 모습을 보니 없는 말은 아니라 분하기도 했고요.
그때부터 저도 관리란 걸 시작하기로 했어요. 점점 더 세지는 큰 신우의 말에 반박이라도 하고 싶어졌거든요. 운동이라곤 전혀 몰랐던 저는 처음엔 집 앞 운동장을 무작정 뛰기 시작했습니다. 운동장을 뛰며 운동을 하다 보니 흘리는 땀에 의한 상쾌함을 알겠더군요. 그렇게 매일 시간이 날 때마다 운동장을 뛰면서 운동에 재미를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체력이 상승했다 느끼기 시작해 헬스를 시작하게 됐고 러닝으로 많이 길러진 체력을 사용하여 아침 수영도 끊어 열심히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식단 관리와 금주를 하는 등 처녀 때보다도 열심히 다이어트하며 관리한 것 같아요. 그렇게 석 달을 지내다 보니 피부도 예전보다 매끈해졌고 당연하게 살도 많이 빠졌습니다. 늘 입던 바지들이 너무 커져서 고무줄 바지를 제외하고는 하의를 싹 바꿨을 정도로요. 결혼 전 시절보다도 더 가벼워진 몸무게에 뿌듯했어요. 이제껏 내가 이렇게 열심히 운동했구나를 보면서 열심히 사는 나에 심취하는 기분이기도 했죠. 이렇게 열심히 관리하는 모습을 보이니 남편도 연애 때처럼 다시 사랑이 타오르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애정 표현이 줄어든 지도 오래됐는데 관리 2달째부턴 매일 뽀뽀 한 번은 기본으로 하더라고요. 신우의 말에 분한 마음이 들어 시작했지만 긍정적인 효과를 얻었으니 용서하기로 했습니다. 운동을 하며 체력을 기르다 보니 육아 생활도 거뜬하게 해낼 수 있었어요. 전엔 마냥 지치고 힘들기만 했는데 매일 운동을 하니 일상에 활기가 돌았죠. 이리저리 아이와 함께하는 운동 프로그램도 찾아가면서 아이에게도 제가 하는 관리가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게 노력했어요. 만약 제가 시간이 안 되면 이젠 남편이 최대한으로 아이를 전담해주기도 했습니다. 바빠서 육아를 잘 못하던 남편이 어느 순간 바쁘다며 점점 육아에 손을 떼고 있었는데 이것 또한 긍정적인 변화였죠. 다시 말하면 가정이 소홀해지던 남편에게도 저의 관리가 가정에 집중할 수 있게 만든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했어요. 다녀왔어. 저녁 먹었어? 나 오늘 뭐 사왔게. 왔어? 응? 저녁 아직이긴 한데 퇴근하고 어디 다녀왔어? 짜잔! 당신 좋아하는 닭발이랑 소맥 마시자고 술도 사왔지. 와, 자기야. 나 전부 너무 오랜만이야. 닭발에 소맥이라니. 그러던 어느 날 최근에 관리하느냐고 본인이랑 술도 안 하지 않았느냐며 남편이 제가 제일 좋아하는 닭발과 술을 사왔어요. 예전엔 종종 아이가 자면 맥주 한잔하며 둘만의 시간을 보냈었는데 오랜만에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싶다고요. 저랑 함께 술을 마시고 싶다는 게 정말 진심이었는지 낮에 아이를 시댁에 맡기고 오기까지 했더라고요. 갑자기 낮에 시어머니께서 아이를 하러 데려가겠다고 하셨는지 이해가 가더라고요. 관리를 하다 보니 목표 몸무게도 생겨 어디 가면 금주 중이었지만 남편이 더 예뻐지면 본인이 불안하다며 그 정도면 그만해도 되지 않겠느냐는 남편의 달콤한 말에 홀랑 넘어가 버린 거죠. 그렇게 남편이 사온 닭발에 감탄까지 하며 맛있게 먹고 신나는 마음으로 맥주에 소주까지 조금 타 제조한 소맥을 한 모금 마시는데 세상에 근 3, 4개월 만에 마시는 술에 정말 머리부터 발끝까지 피가 도는 기분이었습니다. 알딸딸하게 기분 좋은 상태로 남편과 그동안 묵혀뒀던 수다를 떨며 광대 아프게 웃기도 하면서 정말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오랜만에 마시는 술에 기분은 더 좋아지고 마시는 속도는 점점 빨라지고 쉴 새 없이 짠하다 보니 과음을 해버렸죠. 그리고 약간 희미한 기억의 그날 저희 둘째가 생기는 역사가 쓰였습니다. 그날 이후 식단은 놓았어도 운동은 여전히 꾸준히 하며 건강을 유지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몇 주 뒤 문득 돌이켜보니 치렀어야 할 일이 여전히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게 됐죠. 처음엔 갑작스럽게 시작한 관리로 잠시 멈췄나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벼랑간 떠오르는 희미한 기억들에 심장이 쿵 떨어지는 기분이 들며 임신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 즉시 근처 병원으로 뛰어가 사온 테스트기엔 선명한 2줄이 떠올랐습니다. 네, 하루의 역사로 둘째를 임신한 거죠. 남편에게 알리니 바로 집으로 돌아온 남편과 간 산부인과에서는 부정할 새도 없이 임신이고 초기이니 운동은 가볍게만 하고 잘 챙겨 먹으라는 말을 들었어요.
벌써 몇 개월째 실천 중인 관리의 종료 알림이 온 곳이죠. 그렇게 저흰 셋에서 넷으로 가족이 늘어났습니다. 술의 여파치고는 너무 큰 계획 없는 임신은 저희 부부에게 정말 큰 고민이었어요. 저와 남편도 이제 적은 나이는 아니었으니 더욱 심각했죠. 하지만 요 몇 달을 운동하며 관리한 덕에 임신 초기에도 문제없을 거란 의사소견을 듣고 보니 내가 건강할 때 마침 찾아온 아이니 운명인 것 같아 낳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병원에 다녀오고 일주일 후 양쪽 집안의 임신 소식을 알리니 어떻게 지금까지 둘째에 대해 한마디도 하지 않으신 건지 신기할 정도로 좋아하시더군요. 오랜만에 임신 소식에 시가에서는 집안의 경사라면서 주변에 축하떡까지 돌리셨어요. 그리고 정말 저를 극진히 대우해 주셨습니다. 가끔 반찬 정도만 보내주시던 시부모님께선 집안일도 하지 말라면서 도우미를 붙여주시기도 하고 제가 좋아하는 음식으로만 반찬을 싸와 자주 집에 오시기도 하셨어요. 그리고 명절이나 가끔 시댁을 가도 손 하나 까딱하지 못하게 하셨죠. 친구들에게 말하면 애타게 기다리셨는데 말도 못하고 마냥 기다리신 것 같다는 소리를 들을 정도였어요. 물론 친정에서도 좋아하셨습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친정은 뱃속 아이보다는 아이를 가진 절 더 걱정하며 챙기셨어요. 막내딸 첫째 임신 때도 고생했는데 더한 고생할까 걱정이 많아 보이셨죠. 일이 바빠졌다며 첫째 아이가 태어나고 얼마 안 된 시기부터 육아에 소홀했던 남편도 임신한 사람이 무리하면 안 된다면서 아이 육아에 잘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시부모님이 그렇게 하도록 만든 게 큰 것 같기도 했어요. 그전까진 남편이 다시 가정에 집중하곤 있었지만 여전히 육아는 도움 정도에 그치지 않았거든요. 그렇게 극진한 대접을 받으며 태교 생활을 하고 있던 어느 날 남편에게 큰 신우가 임신했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소식을 들었을 땐 정말 이게 대체 무슨 소린가 했죠. 말도 안 되는 일이라 누군가 잘못 들었다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큰 신우는 이번이 3번째 임신이고 나이는 이미 40살이 넘었으니까요. 물론 40대에서도 임신을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임신해서 놀란 것보다는 이미 2아이를 낳아 기르면서 40이 넘는 나이에 셋을 키우는 건 힘들지 않을까 했죠. 신우도 그렇지만 신우보다 연상인 아주버님도 나이가 있으시니 의아해하는 건 당연했습니다. 오죽했으면 저희 남편도 한 번에 축하한다는 말보단 잘못한 건 아니냐는 질문부터 던졌으니까요. 그렇다 보니 처음엔 사실 큰 신우의 말을 의심했습니다. 큰 신우는 예전부터 저에게 알게 모르게 자격지심이라든지 질투 같은 것을 가지고 있다 느꼈으니까요. 가족들이 저를 칭찬해도 매번 함께 좋은 소리를 해주기는커녕 까내리기 바빴었고 가끔은 제가 사는 물건들을 몰래 따라 사고 옷부터 집안 소품, 가구들까지 한두 개가 아니니 눈치를 안 챌 수가 있나요? 근데 웃긴 건 제가 같은 물건들을 보며 무의식적으로 저도 이거 있어요 라 말이라도 하면 득달같이 달려들어 내가 먼저 산 건데 올케 물건 좀 보나 봐. 아, 난 이거 나오기 전부터 소식 들어서 기다리다 샀잖아 라는 식으로 견제했어요. 생각해보니 저의 둘째 소식에도 유일하게 제게 축하한다는 말 한마디 없던 것도 큰 신우였습니다. 그래서 또 큰 신우가 절 의식하고 들키기 쉬운 거짓말을 한다 생각했어요. 그런데 몇 달 후 시댁에서 마주친 큰 신우는 본인의 임신 사실을 증명하듯 배가 훤히 보이는 크롭티 아래로 누가 봐도 임산부의 볼록한 배임을 보여줬죠. 거짓말이 아니라 정말 임신을 한 게 맞더군요. 더군다나 40이 넘은 나이에 인공수정 같은 것을 시도한 것도 아니고 남편과 여행가서 스파크가 튀어 격렬한 밤을 보내고 보니 생겼다는 나쁘끄러운 소리를 시부모님 앞에서 자랑스럽게 떠벌리더라고요. 시부모님은 집안에 격병사가 일어났다며 마냥 좋아하셨습니다. 그 말에 부끄러운 건 저뿐인 것 같았죠.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부터 시작이었습니다. 신우가 임신 소식을 알린 그때부터 모든 관심이 신우에게 쏠렸거든요. 하다하다 저희 둘째 애아빠인 남편마저 신우 임신에 더 관심을 두고 챙기더라고요. 물론 남편이 첫째보다는 둘째에 좀 더 능숙하게 케어를 해줬지만 챙기는 물건부터가 달라 누나의 임신에 신난 것을 눈치 못 챌 수가 없었죠. 당신, 누나 임신했다고 하니까 이제 나는 눈에 안 들어오니?
그게 무슨 소리야. 그럴 리가 없잖아. 누나랑 당신이랑 둘 다 챙기려고 노력하고 있잖아. 형님 임신했다는 소식 받고 나서부터는 그쪽에 신경 쓰기 바빴잖아. 똑같이 애 있고 심지어 나는 당신 앤데 왜 자꾸 나는 혼자 두고 형님 댁에 가서 챙기고 와? 아, 그건 매형이 바쁘니까 누나가 부탁해서 그런 거지. 그리고 우리 누나는 노산이라 잘 챙겨봐야 되잖아. 난 우리 마누라랑 우리 아이가 더 중요하지. 앞으로, 응? 안 좋아, 애한테. 말은 잘하지 아주. 또 그러기만 해봐. 윽박 지르고 쏴붙이면 정신을 차리는 게 아니라 본인 누나는 정말 노산이라 걱정되어 그런다며 마흔 넘어 임신하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데 몸 조심해야 하니 신경 쓰는 건 당연하단 소리만 해댔습니다. 그래도 화를 냈으니 알아들었겠지 했지만 괜한 생각이더군요. 첫째보다 익숙했지만 더 힘들었던 둘째 임신 내내 제 몸을 신경 쓰는 것은 저뿐이었어요. 남편은 저한텐 챙기는 척만 하고 무신경하더니 온갖 영양제를 갖다 바치는 지경이었습니다. 아무리 누나랑 사이가 좋아도 정말 서운하더군요. 본인 누나가 노산이니 저 없는 자리에서 살뜰히 챙기는 것까지는 저도 물론 이해합니다. 그게 아니니까 어이가 없는 거죠. 언제 한 번은 시부모님께서 집에 겹경사가 생겼으니까 다 함께 여행을 가자며 시댁 식구들과 바닷가로 주말 여행을 떠난 적이 있었어요. 시부모님께선 임산부한테 좋다는 음식들을 바리바리 써오셔서 앉아있는 저와 신우의 입에 계속 넣어주셨죠. 남편보다 어린 막내 아가씨도 본인 언니와 새언니가 임신했으니 아무것도 하지 마시라며 엄마를 도와 요리부터 조카들 챙기는 것까지 다 해줘서 우리 아가씨 집안의 금지옥역 막둥이 막내딸이라 굳은 일은 시키지도 않고 하지도 못하게 하며 컸는데 임산부들을 우선시해줘서 얼마나 예쁘고 고맙던지요. 그렇게 두 임산부를 챙긴다고 사람들이 바쁜 와중에 큰 신우는 이거 하고 싶다 저거 하고 싶다 집안 사람들을 귀찮게 하던 중이었어요. 워낙 활발한 사람이라 이해가 갔죠. 근데 아주버님께서 옆에 있는데도 남편도 굳이 계속 따라다니면서 누나를 챙기는 게 아니겠어요? 제가 먼저 임신을 했기에 배가 좀 더 불러온 상태이고 움직이기도 더 힘든 건 저인데 말이죠. 오죽하면 막내 아가씨가 남편에게 새언니 좀 챙기라며 구박까지 할 정도였어요. 기분 좋게 온 여행에서도 본인 누나를 더 챙기는 모습에 정말 남편은 내 편이 아닌 남의 편이란 말을 피부로 느끼게 된 날이었죠. 찔리긴 했는지 이후엔 제 옆에 붙어 절 챙기긴 했지만 여전히 눈은 큰 신우에게 가 있어 누나는 본인 가족이고 전 남이라고 생각하는 건 아닌가 의심이 들었습니다. 가장이라는 사람이 말이죠. 그 서러운 일은 여행에서 돌아와 둘째를 출산하기 직전까지도 이어졌어요. 남편은 여전히 신우를 더 챙겼죠. 하다하다 출산일 다가와 산후조리원을 알아보는 것도 저 혼자 진행했으니 말 다 한 거 아닌가요?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건 산후조리원을 알아보고 있는 제게 남편이 하는 소리였어요. 첫째 출산할 때는 아무것도 모르고 싼 곳으로 가 시설이 별로여서 고생했던 기억이 있어 이번엔 제대로 알아보자 하고 열심히 찾아보고 있었습니다. 산후조리원엔 돈을 웬만하면 아끼지 말아야겠다 느꼈거든요. 근데 남편이 그러더군요. 돈이 얼마나 깨지는데 거길 또 갈 생각을 하느냐고요. 전엔 별로라 하지 않았느냐며 안 좋았던 곳을 또 가야겠느냐 한숨 쉬듯 말하더군요. 산후조리는 제대로 케어받아야 몸이 안 아픈데 거긴 시설이 안 좋아 몸이 나아지지도 않고 별로 도움이 되는 일은 없던 것 같아요. 욱했지만 전엔 너무 싼 곳이라 시설이 별로였던 것이니 다시 알아보고 좀 괜찮은 곳으로 택하겠다 했죠. 알아보고 알려주겠다 했고요. 근데 그 소리를 듣고도 남편은 무조건 가지 말라고 화를 내지 않겠어요? 도대체 가야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하더군요. 관리는 제가 받을 텐데요. 산후조리원 이야기 후 남편과 잠시 서먹해졌을 시기였어요. 한참 늦겨울을 지나 점점 환절기로 바뀌는 시기가 오면서 감기가 유행하기 시작했어요. 집에서 조심한다고 가습기도 틀고 면역력 강화되는 음식도 먹으며 노력했지만 결국 저희 아이도 감기에 걸리게 됐죠. 아이가 먼저 감기에 걸리니 아이와 매일 같이 붙어있던 저도 당연한 수순으로 걸리게 됐어요. 둘 다 기침 감기로 조금만 관리하면 금방 나을 것 같다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새벽이 되니 애가 고열 감기로 변하기 시작했어요. 당장 병원으로 데려가 아이의 상태를 지켜보는데
어느 순간부터 서늘한 병원 공기에 자꾸 팔과 다리가 뼈가 시린 것 같았어요. 이런 적이 한두 번은 아니지만 임신한 상태이니 병원 온 김에 저도 진료를 받아봐야겠다 생각했죠. 그리고 나온 결과에서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첫째 출산 후에 충분한 휴식과 영양소 섭취가 부족해 골다공증이 생기기 직전인 것 같다고 했어요. 산후조리원에 있었지만 정말 회복이 전혀 되지 않았고 도움은커녕 그냥 돈만 날아가 버린 거죠. 그런 진단을 들으니 더더욱 좋은 산후조리원을 포기할 수가 없었죠. 아이의 감기와 뼈 시린 저의 감기가 지난 후 다짐대로 조리원을 더 알아보고 남편에게 말을 꺼냈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조리원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이었어요. 하지만 죽어도 이번만큼은 제대로 조리원에서 관리를 받아야겠다 생각한 제가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남편을 회유해보자 마음먹었죠. 그렇게 긴 시간 동안 여러 말을 나누며 대화를 해보니 결국에 남편은 제가 별로였다 말한 것보단 돈 문제로 반대하는 거였어요. 남도 아닌 본인 아이 낳는 아내한테 쓰는 돈을 아낄 생각을 하다니 처음엔 서운한 마음이 들다가 남편이 차라리 거기 쓸 돈으로 나중에 애들 예금 통장이나 만들어주자며 핑계지만 아이들 이야기를 듣고 살짝 고민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또 조리원 이야기에 결론을 짓지 못한 채 대화가 끝났죠. 더 이상 말했다간 싸움이 될 것 같았거든요. 속상하고 혼란스러운 마음에 주변의 조언을 구하고자 조리원 이야기를 주변 사람들에게 털어놓았어요. 근데 주변 사람들이 오히려 더 열을 내면서 무조건 가야 한다며 혼자서 10달 품고 아이 낳아줬으면 그만이지 무슨 벌써 예금 걱정을 시키느냐고 화를 내더군요. 그런 모습들을 보니 정신이 차려져 남편에게 산후조리원 이야기를 다시 꺼냈습니다. 그러자 이번엔 더 크게 화를 내며 아내한테 한다는 소리가 내일 모레 40인 사람이 젊은 애엄마들처럼 유난을 떠느냐고 하네요. 나이값 좀 하라면서 유난 떨지 말고 분수에 맞게 행동하라고 성질을 부리더군요. 그렇게 산후조리가 받고 싶으면 친정으로 가라고 강요하는 모습에 아이에겐 미안하지만 처음으로 두 번째 임신에 회의감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침울한 기분으로 친정에 가니 말을 하지 않아도 부모님이라고 제 상황을 눈치채신 것 같았어요. 그래서 먼저 이번엔 산후조리원 비용을 본인들이 내주고 싶으니 좋은 곳으로 가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부모님의 도움으로 둘째를 낳고 시설 좋은 산후조리원에 들어가 무사히 케어까지 받았습니다. 조리원에서 지내는 날들은 남편에게 실망하는 날들의 연속이기도 했어요. 저희 언니는 거의 매일 퇴근 시간마다 찾아와 오늘 하루의 몸과 마음의 상태, 무언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고 확인 목적으로 와주었거든요. 하지만 남편은 정말 이틀에 하루 정도만이었어요. 이것도 관심은 아이에게 더 쏠려 아이만 제대로 보고 간 날도 있었죠. 아이는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신우에게 관심이 뺏기는 건 정말 기분이 좋지 않았어요. 그리고 얼마 뒤 아직 조리원에 있을 때 남편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잘 쉬고 있어? 곧 퇴원이라 우리 꼬물이랑 집에서 보겠네. 시설도 좋아서 몸도 편하고 마사지도 잘해서 좋다. 밥 잘 챙겨 먹고 있지? 그럼 내가 애도 아니고 걱정하지 마. 아, 여보, 혹시 내 여권 지갑 어디 있는지 알아? 여권 지갑은 왜? 그거 신발장 쪽에 있을걸? 아, 그래? 그래, 몸은 좀 어때? 여보, 혹시 내 여권 지갑 여기 맞아? 아, 찾았다! 깜짝이야. 아니, 여권을 왜 갑자기 찾는 거야? 급한 목소리로 여권 지갑이 어디 있느냐고 묻더군요. 그래서 갑작스레 출장이 잡힌 거냐 물어보니 그건 아니고 누나 때문에 잠깐 해외 나갈 일이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도대체 임신한 사람이, 심지어 곧 만삭인 사람이 해외에 나갈 일이 뭐가 있을까 싶어 무슨 일이냐 물으니 본인 누나가 느지막이 임신을 하면서 너무 울적해하고 하루하루 너무 힘들어한다며 이러다 임신 우울증이라도 올까 싶어 태교 여행을 간다는 거예요. 신우 남편이 지금 사업 때문에 바빠서 같이 가지 못하니 남편이라도 따라간다는 거였습니다. 그 소리를 듣자마자 이제껏 참았던 서름이 화산 터지듯 터져버리더라고요. 그전까지는 돈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혼자서 달래며 출산까지 꾹 참고 보내왔는데 정말 우울했던 저는 안중에도 없고 생각 없이 신우나 쫓아간다는 말에 기가 막혔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남편이 했던 망언들이 모조리 떠오르더군요. 그래서 남편이 했듯 저도 똑같이 말했습니다.
3번이나 임신한 사람이 임신으로 우울할 게 뭐가 있으며 40도 넘은 사람이 왜 그렇게 유난이냐고요. 그러자 어떻게 가족끼리 그런 소리를 하냐면서 남편은 본인 누나 편을 들더군요. 그러는 남편에게 네가 나한테 전에 했던 말들인데 기억 안 나느냐면서 나보다 신우한테 더 걸맞은 말인데 화가 나느냐고. 그럼 너도 그때 망언한 거였다 써붙였습니다. 그리고 절대 쫓아가지 말라고. 거기 쫓아가면 우린 그냥 끝이라고 당부도 했죠. 정말 열이 받았습니다. 안 그래도 임신하고 힘든데 큰 신우가 남편까지 뺏어간 느낌이라 요즘 더 힘들었거든요. 근데 이제 막 아이 낳은 남동생을 데리고 해외를 가려 한다니요. 아직 몸도 덜 회복된 아내를 두고 육아는 같이 할 생각도 없이 해외 말했다고 바로 쫓아갈 생각으로 여권을 찾는 남편도 정말 곱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건 그냥 두면 이번 임신이 지나가서도 여전히 남편을 뺏길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따로 카톡을 통해 메시지도 보내 경고를 해뒀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더 열받는 소식을 듣게 됐어요. 제가 머물고 있던 조리원이 지역에서 꽤 유명한 곳으로 관리며 시설이며 굉장히 좋은 곳이었는데 큰 신우도 얼마 전 이곳을 예약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조리원 직원분께요. 오고 가며 안면을 튼 직원분께선 정말 해사한 얼굴로 가족끼리 비슷한 시기에 출산하니 다들 잔치 분위기겠다며 축하한다 말을 걸어왔습니다. 그걸 어찌하냐 물었더니 남편분께서 가족이라고 지인 소개 할인을 받아 누나분 것도 예약하셨다며 알려주시더라고요. 어이가 없었어요. 제가 조리원을 알아볼 땐 관심도 없고 오히려 돈 아깝다며 가지 말아라 말리더니 본인 누나 건 직접 예약까지 해줬다니요. 어쩐지 조리원에 처음 왔을 때 시설이 너무 좋다며 이곳저곳 둘러보고 관리 프로그램 등 여러 가지를 묻는 남편이었습니다. 전 바보같이 그래도 내가 들어왔으니 신경 쓰는 줄 알았죠. 본인 누나 생각해서 예약해주려 확인하는 줄 누가 알았겠어요? 제가 여기 들어오려고 몇 개월 전부터 알아보고 대기까지 했던 걸 큰 신우는 노력할 필요도 없이 동생 찬스로 들어오게 된다니. 남편의 행동에 이젠 정말 화를 넘어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 후 조리원에서 퇴원하고 집에 와보니 남편은 결국 큰 신우를 따라간 것 같더군요. 마침 제 퇴원 날짜와 출국 날짜가 같아 집에서 마주치지 않고 공항에 간 것 같았습니다. 아침에 문자로 신우가 비행기표까지 끊어줬고 임신한 사람이라 보디가드도 필요하다며 어쩔 수 없다고 다녀온다는 말을 보내놨더군요. 저에겐 거의 통보식으로 보내놓고 이해하라니. 모든 상황을 파악한 저는 이제 정말 저 사람은 내 남편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결혼 생활을 유지할 이유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그 생각 끝에 잊고 있던 화가 다시금 올라왔죠. 둘째 출산한 지 얼마 되지도 않고 이제 막 몸 회복하고 있는 아내는 생각도 않고 아이는 돌볼 생각도 없이 내팽개치고 본인 여행 떠난 사람이랑 이혼 당연히 해야죠. 근데 이혼하더라도 여행 갈 기분도 못 내게 가기 전에 일을 내야겠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길로 부모님께 아이들을 맡기고 공항으로 갔습니다. 도착해보니 출국 시간까지는 아직 여유가 좀 있어 찾을 수 있었죠. 공항에 온 저를 보더니 남편은 얼굴 못 볼까봐 배웅 나온 거냐며 손을 흔들더라고요. 여권 지갑에 비행기표 꽂아 흔드는 모습을 보니 화가 더 치밀어 올랐습니다. 빠르게 다가가 손에 들고 있던 여권 지갑을 빼서 따귀를 올려버렸어요. 분이 풀리지 않아 한 대 더 때리고 이혼하자 통보했습니다. 놀란 시어머님 옆에 이게 무슨 짓이냐며 소리를 지르는 신우에게 더 큰 소리로 당신 때문에 동생 이혼당하는 줄 알라고 너나 정신 차리라고 말한 뒤 집으로 왔죠. 도대체 나한테 왜 그렇게 관심이 많아요? 제발 형님 인생이나 사세요. 형님 동생 지금 형님 때문에 이혼당하는 거니까. 집에 돌아와 바로 이혼을 진행했어요. 평소 인복이 좀 있는 편이라 변호사나 법조계에도 연이 좀 있어 도움을 받아 빠르게 진행할 수 있었죠. 남편과 신우는 그 길로 여행을 취소하고 바로 집으로 돌아왔더군요. 돌아온 남편에게 이혼 소리를 던지며 사인하고 내일 법원 가자고 하니 잘못했다고 무릎 꿇고 싹싹 빌더군요. 그래서 소송 걸려다가 마지막 아량을 베풀어서 합의 이혼으로 진행하는 거니까 길게 말하지 말고 서류에 도장 찍으라 하고 친정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결국 갈라섰어요. 남편은 애들을 볼 수도 없게 됐죠.
사실 합의 이혼이라 말했지만 애들 양육권 관련해선 봐줄 생각이 없었기에 양육권 소송을 열심히 준비해 이겼거든요. 이혼 후에 전 다시 일도 하면서 아이 둘과 함께 잘 지내고 있습니다. 혼자서 키우는 게 쉽지 않지만 주변에서도 많이 도와주시고 애들 얼굴 보면 또 힘이 나서 웃으면서 지내고 있어요. 가끔 전남편과 시어머니가 연락해 태어난 둘째 아이는 얼굴도 제대로 못 봤다며 보고 싶다고 울며 애원하지만 그렇게 보고 싶을 줄 알았으면 애가 태어났을 때, 아니 생겼을 때부터 제대로 해야 했지 않겠어요? 이미 엎질러진 물, 후회하는 사람이 잘못이죠. 그런 연락이 올수록 앞으로 더더욱 마주할 일이 없을 거라는 확신만 드네요. 제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